안녕하십니까, 강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100세 시대에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 그리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 자신의 미래와 부모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재작년 가을인데요, 일본의 NHK 국영방송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작년 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 출판됐는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그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돈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혼자 되면 6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겁니다.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60, 70 돼서 몸이 아프면은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은 집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집값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한 데 있는 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집들은 10년 후 15년 후 집값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 예금해둔 돈을 이제 헐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예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10년, 15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79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예요.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 최장수국이 된답니다.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2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모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네 집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자분들이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생긴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근데 남자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평균 9년에서 10년쯤 다자살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3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여기 혹시 미혼 여성 계시면 남편을 이런 데서 고른 게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시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혼자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스윙행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70년도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재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에는 30%. 지금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아올 겁니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3.5%입니다. 일본은 27%. 우리의 2배가 넘어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10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이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2030년이 되면 남자는 47%, 여자는 30%가 결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갈 거래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결혼 한 번도 못하고 가버리는 둘 중에 하나, 내 딸이 셋 중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우선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새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도 온 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가구 수가 1913만 가구. 그중에서 젊은 분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는요 27%예요. 그런데 유럽은 훨씬 높습니다.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가 그냥 혼자 산대요.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이제는 그 나라는 오래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00살까지 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100살까지 도대체 뭐하고 살 건가,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에서 뽑아본 건데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4천.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6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같죠. 근데 문제는 3억 6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천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3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90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스웨덴처럼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선진국에서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게 선생님,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38%밖에 안 돼요. 금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 80%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3%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이 퇴직연금 있습니까? 개인연금 있습니까?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인데 이 집값을 과연 10년 후 15년 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신문의 텔레비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 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오직하면요 일본 경제신문, 일본의 신문 기자가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42년 전입니다. 일본 동경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70은 넘어간 노인네분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40년이 지나서 재작년 가을입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인데요. 제 친구는 사장입니다. 그 딸이 대학 나와서 지금 42세입니다.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하고 애를 키우는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애를 키우면서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틈틈이 다녀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았대요. 대학 나온 애가 따로.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이란 뜻입니다.
노인네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런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나이가 60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답니다.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구수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요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시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그런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요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외국 회사 지사장 했다는 기사분 있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슬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친구분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남자분들 고생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꼴 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작년 가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이게 세계 공통이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탓하지 마시고 퇴직하고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노후자금인데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몇 억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 되거든요. 지금은 1.5% 될까 말까 하니까 8억이 있어도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몇 년 사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죠.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7,9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이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에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요즘 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 가정경제적 측면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오늘 날도 더운데 재테크 강좌라니까 혹시 가면 기발한 종목 하나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이라고?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런 표정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서 서울로 사장 발령 받아 와가지고 몇 개월 살더니 뭐라고 줄 아십니까?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조간지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작년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이었고 뭐 쪼잔하게 절약이야. 지금 이따가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합니다.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도 못 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하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식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후날리는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자받아 아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성공해서 사장으로 왔다는 재미교포 있죠? 그분은 국내 어느 유명 사립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등록금 고지서가 그때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누나한테 그 고지서를 갖다 줬더니 누나가 완전히 미국 가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순간 내가 이 싸가지 없는 누나를 믿고 왜 미국으로 왔을까? 돌아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자저고 융자받고 그렇게 졸업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돈을 척척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 한국 70%, 2등 일본 50%, 1등, 2등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가 대학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융자받든지 장학금 받든 다녀야 되니까 학교가 시원치 않고 또 공부가 싫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부모가 대주니까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도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환장해요. 자식이 지 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비용,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이거 다 따지고 나면요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60%니까 대부분의 집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껴놓고 방법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그러면요, 뭐 그래도 좋아요. 자기네들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데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육시가에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회사 관둬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작년에 제가요, 일본의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일본의 작년 대졸 실질 취업률, 군대 간 거 말고 실질 취업률이 75%, 금년에는요 100% 육박해요. 지금 일본은 구인난이야, 구인난. 우리나라는 작년에 50%, 금년에 더 나빠졌어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3년 다니다가 관두고 취직했다가 또 관두고 취직했다가 또 관두고 평생에요. 평균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가지 다니는 세상이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냉혹한 사회가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교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놈이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꼬셔가지고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놈의 자식 신혼여행은 대신 한 볼지 모르겠다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놈들 그냥 이름 조사 점수 깎아버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랍니다. 젊은 애들은 바쁘대요. 또 만나봤자 얼굴 이쁜 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그게 합의가 되면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 한대요. 물러터진 엄마들. 그랬더니 어느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요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스카이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돼. 그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너무 짧아. 그 부서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있던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을 봐도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았는데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애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 참 죄송한데요, 저는 제 딸이 금년에 나이가 42세인데 애 둘 키우고 나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제가 비서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아껴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살 수 없이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약속 하나만 너한테 월급을 좀 주고 있는데 내 걱정이 뭐냐,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년일지 후년일지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 근데 너는 그때 가서 취직이 될 리도 없고 높여진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게 내가 걱정이야. 제 딸이 속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노인네가 줄라면 편하게 주지 뭘 그걸 또.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하면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샐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지금요,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의외로 늘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멍청하게 있는 거 아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없으면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4명이거든요. 아들 4명이면 존경해야죠.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아버지 따라서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를 여름 캠프에 초청했대요. 갔다 왔습니다. 한 달 캠프를 하고 끝날 무렵에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잘 봤는지 얘를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놔둬라. 장학금 줄 테니까 놔뒀어요. 1년이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얘를 3학년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옥스퍼드 대학 거 틀림없다. 장학금 때가 놔둬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말 들으면요, 절 수백 번 하고 보냈겠죠. 근데 이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는 제 아들이 미성년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형제와 부대끼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생기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데려왔대요. 거기 놔뒀으면 옥스퍼드인데 여기 와보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대학을 갔어요. 1학년 1학기 때 만주 연변과학대학의 김진경 총장,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왔다 걔를 보더니 너 우리 학교로 전학 올래? 전학 갔어요. 다들 학력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얘는 만주로 강등시켜 왔습니다. 3년만 동안에 1년 동안을 신장성 우르무치 대학의 교환학생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사귀어, 러시아에서 유학 온 고려인을 사귀어, 북한 여학생 사귀어, 신장성 위구르족 소수민족 사귀어, 물론 한족도, 중국어 능통해, 고등학교 영어 잘했어. 이 아시아의 시대 걔는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른대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도 옥스퍼드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분이 그래요. 이제는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우는 무조건 앞으로 가라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360도 원의 시대다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그런데요, 실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어느 회사에서요, 이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몇 명이냐? 50명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아요, 요즘 변호사가.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결국 누구를 뽑았냐? 지방대 출신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씩씩해야 되니까,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에 인류 외고를 나와서 인류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한 애들을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도련님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지발로 나가고 한 사람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적극적이고 씩씩한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원 인류 외고 나와서 인류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까지 있으면요, 자기 이 직선에 제일 앞에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몇 년 이게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요. 근데 이제 집안에 동생 하나는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을 30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대형 건설회사 사장님이 자기 집에 화장실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 그 대형 건설회사에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65세거든요. 대학 나온 지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얘는 7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연봉도 1억이 가까워요. 걔는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쯤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거. 여기 경상남도 고창고등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받아야 돼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 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뭐냐? 우리나라 기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전화 정도 받아볼 것.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안 되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습니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으로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이 내용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0~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 15%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노인네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30년, 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게 지금 그 사이에 20%로 줄어버렸어요. 앞으로 10몇 년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상하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54세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85세입니다. 31년 늘어났어요.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이 가정주부가 한 달에 89,000원, 최하 금액 89,000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48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요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집을 팔지 말고 주택연금으로 가서 받고 거기서 살다가 살아야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몇 억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우리나라는 있지도 않은 몇 억 때문에 다들 미치거든요. 근데 몇 억이 있으면 놀이로 놈이 많아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놀이죠. 둘째 아들 사이 놈이 놀입니다. 아들 사이가 뭐 총 들고 와서? 아니지요.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이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그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삼청연금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살에 갈지 110살에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노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노후 설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